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준입니다. 제 소속 기관이 지금 두 개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케어티밸리라는 회사에서 전문위원 맡고 있고, 또 최근에 리질리언스 쪽 강의를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지진해일 이슈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상 제 전공이 박사 학위를 지진해일로 받았고요. 앞서서 기조 강연 들으셨는데 이마무라 교수님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같이 만나서 공부 연구 같이 하고 뭐 지도도 받고 그랬던 같은 랩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모시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오늘 주제 보시게 되면 일본 대지진이 국내 지진해일에 미치는 영향 다소 길고 좀 복잡하시죠. 설명적이고. 먼저 그 말씀부터 한번 드릴까요? 지진해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미 뭐 전 세계 너무 많이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이벤트가 됐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건가라는 부분들 오늘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요. 지진해일 뭐지요? 깊은 바다 속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 해저면 변위가 그대로 해수면에 전달이 되고 그게 대양으로 전파되고 해안에 오면서 증폭이 되면서 지진재해 못지않은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자연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블랙스완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인 블랙스완 이벤트가 바로 이쪽이고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우리 불확정성이라고 또 얘기하죠. 이 부분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본 대지진이 국내 지진해일에 미친 영향입니다. 일본에서 바닷속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게 한국에 어떤 지진해일을 미치는 유발하는 건가라는 부분들 설명인데요. 그거에 앞서가지고 먼저 말씀드릴 게 한국 같은 경우에 지진해일이 어디 내습할까요? 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동해안에만 집중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그 분포가 이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구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해의 우리 동현이라고 하고요. 일본의 서해안 쪽이죠. 그쪽에서 발생하는 해저 지진에 따라서 동해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지진해일이 있고요. 신기한 부분들 왼쪽에 세모로 가보실까요? 2번이 있으세요. 서해에도 지진해일이 있다? 실제적으로는요. 일반적인 지진해일 메커니즘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668년이죠. 중국의 탄챙 상해 근처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추정컨대 규모 8.0 정도가 됩니다. 이 지진으로 철산에 지진해일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엄연한 기록인 거고요. 관측돼 있는 뭐 과학적인 이런 근거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믿지 못한다. 지진재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전부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3번이 뭐냐면은 지금 사실상은 우리나라 남해안 쪽이나 서해안을 볼 적에 잠재 위험 가장 큰 곳입니다. 유구열도 쪽에 대한 지진해일이요. 이거는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4번 이거는 실제 일본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영향 미치는 부분들은 많이 없지만 3번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5번 무엇일까요? 사실상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드렸는데 제일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1681년 양양 삼척 쪽에서요. 또 1643년에 울산 잠재 규모가요 7.0에 가깝습니다. 실제 실록에 이 기록이 남아있고 해일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아직까지 2번, 5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방지정책이 고려는 안 되고 있는데요. 지진재해 재현 주기가 몇천 년 단위 만 년이 넘어갑니다.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이 기록이 무시될 만한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일본과 중국은 이거 정책상에 다 포함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번, 4번, 3번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이마무라 교수께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안이 나와서 이제 강의하게 되면 그쪽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이 현상들의 피직이 뭐다라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 쪽입니다. 일본에 해당하는 거죠.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은 동해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지진해일 분포를 나타냅니다. 노란색 역사 기록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일본, 한국 당 통틀어 가지고 실록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기록들을 말하는 거고요. 파란색이 계기 기록입니다. 최근에 나온 건데 실제 보시게 되면 1940년 가무이미 사기부터 시작해서 64년, 83년, 93년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기록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1681년, 1643년에 동해안에도 진앙을 두고 지진해일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요, 감사한 거죠. 일본 운부과학성이 우리나라 영향을 줄 수 있는 동해의 활단층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불확정성이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연구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좀 또 이점도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의 이벤트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1983년 동해중부 지진해일, 우리나라 지진재해 역사상 사망자를 유발했던 첫 번째 기록입니다. 보시게 되면 임원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측 기록이 무려 510cm, 5m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3m 남짓이라고 4m까지 보고 계시는데 5m 남짓의 임원항에 굉장히 높은 지진해일이 왔다. 반면에 다른 쪽, 남북 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죠? 그냥 평탄한 해안인데 2m 내지 3m, 저 위에 가면 1m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해가 갖고 있는 지진해일의 전파에 대한 굉장히 미스테리하고도 개성적인 특성입니다. 해일이 높다는 건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도 잠시 후에 잠깐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년 동해중부 지진해일 기록, 이 사진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일 레스펫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당시 농협이 있었거든요. 농협에 가면은 벽에 걸려져 있는 사진이에요.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포인터가 나오죠. 예. 여기 지금 선박들이 다 육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고요. 여기 보이는 건물 하나, 그게 페리터미널이고 2층입니다. 물에 잠긴 거 보시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항내 어떻습니까? 배가 빙글빙글 돌고 있죠. 저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요 오른쪽 끝에요. 좋습니다. 오른쪽 끝에 레스했던 지진해일 높이가 510cm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도 괜찮습니다. 이 기록은요, 지금 잠시 자리 비우셨는데 박병철 실장님하고 저도 지금 재난안전연구원이지 않습니까? 당시 98년에 저도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이었었거든요. 같이 나가서 조사한 기록이에요. 그때 83년 기록을 언제 했느냐? 98년에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록을 조사를 했을까요? 아주 재밌는 사진인데 보시면은요, 오른손으로 갈까요? 요게 잠깐만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항동측입니다. 아까 보셨을 적에 안쪽이죠. 동측에 보시게 되면 요 건물을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확대한 그림인데 위에 슬라브 난간 깨졌죠. 저게 왜 깨졌을까요? 해일이 와가지고 선박이 때린 겁니다. 선박이 때렸던 부분들을 당시 그랬었는데 저희가 98년에 여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봤을 적에요. 이 거북상해라는 곳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있었거든요. 요 슬라브 똑같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수리를 해놓고 나가고 페인트 칠을 안 한 겁니다. 저거 명확한 쓰나미 근거거든요. 요 높이를 쟀을 적에 그 높이가 510cm가 되더라 라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5m가 넘는다는 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거나 공학적으로 접근할 때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때 당시 뭐라고 그럴까요? 그 환경이요? 아니면 상황이 이랬다는 거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 선박 같아요. 가서 부딪혀가지고 떨어진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만큼 붕 떠가지고 그걸 무너뜨렸으니까는 5m보다 넘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임원천이라는 하천 따라서 높이는 10m 이상, 해발고도 10m 이상까지 해일이 레스펙트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원항에 저렇게 5m가 왔는 대신에 남북 방향으로는 거의 해일이 지금 높이가 낮거든요.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동해라는 곳이요, 지진해일이 있어가지고는 전 세계 학자들한테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신기한 그런 곳이에요. 동해 중심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대화퇴라는 바닷속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다는 건 수심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수심이 낮아진다는 거하고 쓰나미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진해일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빨리 가고 낮으면 천천히 갑니다. 쭉 파도가 가다가 대화퇴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퇴 쪽에서는 서 있고요. 양쪽은 빨리 날아가죠. 학이 날개를 접듯이 이렇게 쭉 두 개가 합쳐질 겁니다. 합쳐진 부분에 2배 이상의 쓰나미 높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원 같은 경우가 그 2배 이상의 에너지가 모여서 바로 꽂힌 곳이 거기에요. 결론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앞으로 기상청에서 예보도 나오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겠지만 동해에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다.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해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진앙지하고 대화태를 연결하는 연장선 방향으로 높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당시 83년 해일이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요. 가운데. 이쪽에서 대화태 중심 연결한 반대쪽이 어디냐면 임원항이었었어요. 남쪽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북한으로 올라갈 거고요. 북쪽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남해안으로 빠지기 때문에 한국에 영향은 적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고요. 시뮬레이션 통해서 전부 나오는 부분이라 시뮬레이션 안 한다 하더라도 먼저 진앙 위치가 어디다 이것만 알게 되면 해일이 어디가 높은지 금방 알 수 있죠. 나머지 두 개는 마이너한 건데 좀 전문적이죠. 판이 단층이 깨지는 방향 스트라이크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앵글에 따라 가지고도 방향성, 지향성이 달라져요. 크게 작용은 안 합니다. 왼쪽보다 크진 않고요. 또 하나 진앙 위치가 육지 쪽에 있느냐 아니면 바다 쪽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바뀝니다. 바다 쪽에 있을 경우에 한국에 영향이 크고요. 육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본에 전부 붙어버려가지고 한국은 안 옵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부분들 동해 참 신기하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예측을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다 위에다가요. 해양 모델 바다 위에다가 해저 지진이 발생하면 이게 바닥이 융기되거나 침강하죠. 그 모습을 그대로 해수면에 올려요. 그럼 그 중력파가 만들어지는 게 전파가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뭘 것 같습니까?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바닥이 어떻게 깨집니까? 라는 부분들이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이 과거 1970년대 만시나의 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수학으로 풀어냈어요. 규모에 따라서 해저가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라는 부분들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파라메타만 알 수 있으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감사하고 다행인 거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문부학상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다 풀어놔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오른쪽 그림이죠. 상정력 A부터 지금 E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풀어놓은 이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방제 정책, 특히 원자력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일본의 4대 성청이 이 상정력 5개에 대해서 지진 파라미터를 전부 제공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지진이 발생 가능합니다라고. 그걸 저희가 그대로 지금 받아 쓰고 있는 거고요. 실제 사실은 근데 최근에 단층 조사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의 제도 정책상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요. 원자력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기상청도 이걸 바탕으로 지금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지진 파라미터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실제 우리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불확정성이라는 단어 비슷하지만 다르거든요.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원리를 저희가 관측도 못하는 부분들이고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그거를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 역시도 에러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궁금하실 거예요. 저렇게 예측이 상정력을 가지고 되고 있는데 과연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 제일 큰 거 발생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한때 동해에 규모 9.0의 지진을 발생시켜가지고 해일을 유발하고 했던 때가 있어요. 어디서 요청이 됐는지만 그렇게 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해에서는요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단층대 자체가 그만큼 면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근거 뭐냐면은 지각 두께가 두꺼울수록 지각의 판 두께가 두꺼울수록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거든요. 20km 미만이 되는 동해 같은 경우에 8.0 이상이 넘는 지진 발생한 사례가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에너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을 산정할 때는 규모 8.0을 맥스로 갖고 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동해에다 9.0을 넣는 사례는 이제 최근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근거하고요. 또 하나 그 일본에서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쪽에서 아까 문부과학성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전부 종합해갖고 해마다 동해, 동현,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지진 향후에 어떤 확률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가, 우려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계산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지진이라는 게 해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림이 제가 이 연구 수행했던 2000년 초반까지도 이 그림 계속 썼었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죠. 사도시마 북방외라고 하는 부분이요. 여기 이 이벤트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 다 설명은 안 드릴 거고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지진 공배격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활단층이 지나는 곳 같은 경우는요. 어느 지점에서 지진이 한번 발생했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활단층 전체가 스프링이 계속 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한 지점에서 지진이 터지게 되면 거기는 스프링이 한번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눌리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최근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아직도 눌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확률적으로 계산해갖고 발표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공배격의 이 예상되는 지진이거든요. 근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들, 사도시마 북방외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진이요. 발생 빈도가 약 5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하게 되는데 규모 예측되는 게 7.8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미칠 건가라는 부분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약 90분 정도 뒤에 대화태 영향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90분 정도 뒤에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물론 동해 전체 영역을 다 미치겠죠.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일본입니다. 30m 넘는 해일 들어갑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해일 보게 되면 평균 3에서 4m 정도 해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항에 가서 에너지가 그대로 또 집중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시뮬레이션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이 정도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 그림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앞으로 기대되는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 해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칠 영향 약 평균 3에서 4m 해일은 들어올 거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바로 넘어가서 남해 쪽은 어떤가? 아까 세 구역 중에 밑에 두 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마무라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토호쿠 쪽,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쪽 지진이 발생했던 부분들 말씀을 주셨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반복은 안 하는데 그 활단층이 쭉 연장돼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오게 되면 어디랑 만나냐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시코쿠와 도호카이하고 관동, 동경을 연결하는 이쪽 지역이요. 이쪽 지역에서도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 아주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일. 저도 몇 번을 읽어보면서 이게 맞나라고 문헌을 봤던 부분들이 이 지진 앞으로, 이게 자꾸 죄송하네요. 이 지진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재해 대책의 타겟은 여기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는데 그 발생 확률 얼마로 보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0%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진 예측은 메카닉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통계인데 통계상으로 이 지진을 예측해 본다 하게 되면 확률이 0이에요. 블랙스완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지진이라는 게 블랙스완인 이유가 일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지진이요. 확률 0으로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각부가 공식 발표하고 있어요. 그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원전 시설 전부 내진 그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지금 보강이 안 되면 가동이 안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했다 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예상 피해예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이 이벤트 발생한다 하게 되면은 한국의 영향이 어떨까요? 어떤 쓰나미가 밀려올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리적인 쓰나미가 오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겁니다. 동경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지진하고 쓰나미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진재해 이퀄 경제재해거든요. 도호쿠 때도 경험했지만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 이거는 아까 일본 남측이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 또 밑으로 살짝 내려와 보면은 류구열도가 나와요. 같은 활단층입니다. 똑같은 지진이 여기서도 발생할 수 없는가 의문이 당연히 되는 거죠.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 최대 얼마가 있느냐? 가까스로 문헌 찾았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007년에 후르모토라는 분이 이 확률을 계산을 했거든요. 여기 역시도 길이 1000km 이상의 연동형 지진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규모가 무려 9.0입니다. 대륙동 사면이죠. 9.0의 지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지진이 터지게 된다 그러면은 영향이 어떨까요? 또 사뭇 다를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9.0 지진 해일 발생을 했을 때
한국에 어떨 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본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지금 이 모델은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쓰나미 모델을 제가 학위할 때 썼던 모델로부터 더 안정적인 모델로 바꿨어요. 급하게.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 모델 쓰고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만 그 모델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요. 어떤가요? 딱 보시게 되면은 한국보다 더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상해는 없어집니다. 상해가 없어진다.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 세계 휘청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어떨까요? 위치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거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도 역시 남해 역시도 높이 3m 내지 4m. 일부 지역에서는 6m까지 올라가는 곳까지 나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두 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일본 남쪽에 있는 지진, 그 다음에 류구열도에서 있는 지진의 일이요. 두 개 지진의 일이 발생했을 때 전파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른쪽 동영상 한번 열어주세요. 일본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9.0 지진입니다. 전파가 돼서 쭉 가는 부분들 너무 감사한 건 류구열도가 우리나라 다 막아주고 있죠. 태평양 쪽으로 전파돼서 이 경우에 어디가 문제가 생기느냐? 남미 쪽에 아마 초토화될 겁니다. 왼쪽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은 지진이 류구열도에서 발생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결과죠. 그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쭉 올라가는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상해를 향해서 직격합니다. 10m가 넘어요. 그리고 한국 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이 잔가지의 파동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3m 이상의 지진의 일이 우리나라도 유발이 되는 겁니다. 발생 확률은 어떻다? 여전히 0입니다. 그렇지만 블랙스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는 부분들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의 영향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숫자가 아니고요. 그 해일이 왔을 적에 영향이 실제 영향 피지컬하게 뭐가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다치고 피해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긴 이론 설명 못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2004년 이제 반다하체 지진의 일. 그때 지진의 일 들어왔을 적에 쓰나미 높이하고 사람이 직접 노출됐을 때 사망률. 여기서 주목하실 건 뭐냐면 붉은색 밴드입니다. 3에서 4m가 있을 적에 데드와 미싱, 그때부터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3m에서 4m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설명드린 것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갖고 있는 잠재되는 지진의 높이예요. 오른쪽은 또 뭐냐면 가옥 피해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역시 봤을 때 3에서 4m, 4에서 5m 요걸 기준으로요. 살아남는 집이 있고 다 파괴되는 집이 있는 그런 경계선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포텐셜리 한국이 상당히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진의 일의 잠재 위험을 갖고 있다. 당연히 판단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마무라 교수님 논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요즘에 피해를 평가할 때 쓰나미 높이만이 아니고 반드시 유속을 고려해야 됩니다. 유속에 의해 가지고 부유물이 날아와서 때려서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도 볼 적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쓰나미 높이가 약 3에서 4m가 된다. 우리나라 건축물에 직격되는 피해가 있습니다. 옛날에 83년과 다른 거는 지금은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해안이 더 가까워졌죠. 침식 때문에. 더 많은 굉장히 다양한 피해들이 지금 막 속출할 거다. 특히나 불특정 다수가 많지 않습니까? 동해안 같은 경우 해수욕장. 해수욕장 만약에 이게 밀려 들어온다. 경보가 없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비해서 지금 행안부 지진의 일 대응 시스템 기능을 확충 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충되어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내가 서 있는 모든 해안에서 침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 보면 동해, 남해, 서해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이걸 한번 구축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고도화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대책을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따 패널 토론에서 잠깐 얘기가 나올긴 할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일이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의 일의 복잡한 현상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아직 접근조차 안 한 쪽이 있으세요. 뭐냐면은 남해 류구열도 이거 지금 아직 개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거 공식적으로 연구된 게 한 번도 없고요. 또 하나 아까 서해안에서 얕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일이요. 제가 설명드렸던 단층 파라미터 갖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학계에서 지금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어요. 이 메커니즘,
스트라이크 슬립이라고 해서 옆으로 움직이는 단층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탄층 지진이 그건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일이 유발이 되는가 메커니즘 규명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 이슈에 꽂혀 있어요. 인도네시아 팔루가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당했었죠. 지금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동해안에 아까 저 양양하고 울산 말씀드렸습니다. 지진해일이 도착했다. 저기 멀리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하고요. 동해안에 발생하는 지진해일 뭐가 다를까요? 이마무라 교수께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요. 내습 시간이 3분입니다. 동해안, 일본에서 오는 것까지, 일본에서 지진해일이 올 때는 90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슈퍼컴 돌리든 기상청에서 뭘 하든 간에 예측값 나옵니다. 정확하지 않든 뭐 하든. 3분이라면은 그 예측값 구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3분 안에 대피가 가능할까요? 확률은 아직까지 모르고 미지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대재앙입니다. 아직까지 접근조차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저는 지금 쓰나미 제가 연구한 게 한 30년 넘었거든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예요. 왜 접근 안 하고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구로 접근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대개 그동안 제가 국립방재연구소 있을 때부터도 이슈를 제기하게 되면 그거는 제외다. 왜?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진재해는요,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도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걸 무시한다 그러면 연구가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들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또 특이한 거죠. 동해 급 해저 경사면 있지 않습니까? 경사면에서 슬라이딩 발생해서 쓰나미 유발하는 부분들, 이것도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아직 아예 언급조차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앞으로 남아있는 연구과제, 쓰나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절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또 어려운 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서해안하고 이 해저 경계면 붕괴되는 부분들이요. 기존의 전통적인 쓰나미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많은 해외 논문 통해 갖고 우리나라에 정착시켜야 되는 거라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 연구원분들도 오셨으니까 주목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책 지원하는 거 패널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민 교수님 서두에 설명하셨었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동해안 거기다 뭐 방파제 우리 못 만드는 부분들이고요. 대피 시스템 잘 갖추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이 이벤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트윗할 거냐,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민을 더해도 어렵더라라는 게 이마무라 교수님의 결론이거든요. 일상적으로 무궁무진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